안녕하세요. 조선팔도 재미난 이야기가 꽃피우는 야단만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한 마을에 연희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살았습니다. 연희는 무척 발랄한 데다 부침성도 좋은 성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 주변엔 친한 친구도 없었고 안 좋은 소문만 따라다녔지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녀가 늘 남자들을 끼고 놀았기 때문이었죠. 마을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다 한 번씩 놀아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결혼도 안 했으면서 가볍기 짝이 없는 태도에 동네 여자들은 물론 연희와 연이 있는 남자들마저도 뒤에서 쯧쯧 혀를 차곤 했습니다. 연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홀랑 넘어온 건 그들이었고 겉으론 손가락질하면서 기회만 되면 또 하자고 들이대는 것도 그들이었거든요. 이 동네에서 손꼽는 얼굴을 가진 덕에 밭을 지나가다가도 남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어쩔 땐 여자들이 몰래 찾아와 밤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지요. 욕은 할지언정 자신을 쫓아낼 생각이 없단 걸 알았기에 연희는 자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었지만 연희에게 남자들을 만나는 건 꽤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연희의 특이 체질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거죠. 외가에서 전해 내려온 이 체질은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하면 몸에 독이 쌓이고 그 독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연희는 머리가 조금 자랐을 무렵부터 어머니께 독이 쌓여 죽은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겹도록 들었어요. 어둑한 방에서 온갖 겁이란 겁을 다 주며 말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서방님은 내가 직접 찾아야겠는걸? 결혼 전 사주단자로 궁합을 본다고 하지만 연희는 그런 미신 따위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주보다 더 정확한 제 몸을 믿었지요. 첫가래가 끝난 날 연희는 동네의 한 청년을 붙잡고 풀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랫배에 무거운 것이 쌓이는 것을 똑똑히 느꼈지요. 어머니는 철없는 딸의 등을 때려대며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연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평생 하고 살아야 한다면 그냥 좀 일찍 하고 맙시다.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궁합이 아니라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욕 좀 먹고 미리미리 찾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고집 센 딸에 어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배를 부여잡고 아파하는 딸을 곁에서 지킬 뿐이었지요. 그러나 이렇게 천방지축인 연희도 순정이란 걸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동네 진사댁 아드님 청윤에게 진실한 사랑을 품고 있었지요. 청윤은 겉보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새초롬하게 올라간 눈꼬리와 뽀얀 피부, 말쑥한 키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성격까지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까칠하고 도도한 말본새도 문제였지요. 거기다 정숙하지 못한 연희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이따금 연희와 길이 겹쳐 눈만 마주쳐도 혀를 차곤 했지요. 오늘 재수가 없으려나. 눈살을 팍 찌푸린 채 흘겨보는 그의 표정은 지옥의 염라대왕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연희는 마음을 접지 못했어요. 그가 자신을 썩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좋아하는 상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청윤의 짝사랑 상대는 진사댁을 드나들며 일을 도와주는 영이었습니다. 연희와는 완전 다른 수수하고 차분한 여자였지요. 청윤의 취향이 자신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해 보려고도 했지만 연희는 곧 포기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의 눈을 돌려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 쉽지 않았지요. 영희를 꼬셔 정보를 얻어낼까 했지만 영희와 친해질 접점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영희도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었기에 더더욱 숙이고 싶지 않았지요. 답답해진 연희는 속상한 마음을 곽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곽도는 연희와 꽤 오래 만나고 있는 남자였어요. 중매도 받아본 적 없는 노총각이었지만 궁합이 제법 잘 맞아 쭉 만나고 있었지요. 순진할 정도로 제게 일편단심인 그는 연희 말이라면 뭐라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곽두야. 내가 요새 통 답답해 죽겠다. 무엇 때문에 그래? 아니, 청윤 도련님 말이야.
왜 내게 눈길도 주지 않는지 모르겠어. 영희 걔보다 내가 더 매력적이지 않니? 곽도 내가 보기에 내가 영희보다 못났어. 그럴 리가. 연희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이쁜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진사 도령이 아직 내 매력을 잘 모르시는 것뿐이야. 그렇지? 근데 도련님은 날 볼 생각을 안 하신다? 영희가 도련님 눈을 막고 있어서 그런가 봐. 에휴, 걔를 어디 좀 떨어뜨려 놓기만 해도 일이 훨씬 쉬워질 텐데. 한숨을 푹푹 쉬는 연희의 곽도는 끔뻑이던 눈을 돌돌 굴렸습니다. 곽도 입장에선 참 속상한 일이었어요. 여지껏 연희를 만나온 지 좋기 3년은 되었는데 그동안에도 연희는 한결같이 청윤만 보고 있었습니다. 3년이나 만나 붙어 먹었다면 이제 부부가 되어도 될 시간이건만 연희 곁에 설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같아 기분이 꿍했지요. 그러나 연희를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를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부족한 머리로도 늘 연희를 도와주었죠. 이번에도 그러했습니다. 한참 머리를 굴리던 곽두가 뭔가 생각난 듯 연희에게 뭔가를 속삭이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심드렁하던 연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 곽두야. 넌 정말 최고야. 신이 난 연희는 그에게 와락 안겨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곽두는 제게 안긴 연희를 꼭 안고서 실없이 웃어댔지요. 연희와 곽두가 수상한 미래를 즐기고 있을 무렵 진사댁의 영희는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진사댁 도련님이 공부는 안 하고 자꾸만 저를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영희는 청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번드르르하게 생긴 것과 달리 그놈의 입이 어찌나 지독한지 말 한마디 곱게 하질 않아 정이 생기려다가도 말았지요.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자꾸 오라가라 하는 것이 영 곱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챙겨달라 빈 적도 없건만 제 품삯 주머니에 간식거리를 넣어주면서 잔뜩 뻐기기까지 했어요. 분명 챙겨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지만 영희는 썩 반갑지 않았습니다. 줄 거면 그냥 곱게 줄 것이지 뭔 놈이 말이 그리 많은지. 글 공부한 걸 왜 사람 속을 뒤집어 엎는데 써먹는 건지 도통 알 수 없었지요. 아휴, 진사님만 아니었으면 물 한 번 시원하게 뿌릴 텐데. 그냥 품삯만 두둑이 받으면 됐다 하고 참았지만 나날이 피곤해져만 갔습니다. 청윤 때문에 품삯 잘 챙겨주는 진사댁을 포기할 수 없으니 영희만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지요. 어떻게 떼어놓을까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영희는 어느 날 진사댁의 나무를 팔러 온 곽두를 마주쳤습니다. 늘 오던 나무꾼에게 일이 생겨 대신 왔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참 아둔하게 느껴졌지요. 영희는 둔해 보이는 곽두를 보며 속으로 쯧쯧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멍청하면 그 가벼운 여자에게 휘둘린담. 저러니 결혼도 못하고 있지. 연희 걔가 계속 잡는 거라면 아랫돌이 힘은 제법 될 텐데. 아니, 잠깐만. 저 남자라면 나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껏 비웃던 영희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났습니다. 영희는 청윤에게 순진한 면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책만 읽어대서 세상엔 도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일도 많다는 걸 몰랐던 것이죠. 연희가 너무 극단적일 뿐 동네 사람들 모두 알게 모르게 서로 눈 흘리고 다녔습니다. 인간이라면 다 그런 것이란 걸 영희는 잘 알고 있었지만 난초같이 자라온 청윤은 그런 면에선 무지했지요. 그 무지를 이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영희는 냉큼 곽두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겨둔 엽전 하나를 꺼내 쥐어주며 말했지요.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따 저녁에 산중턱에 있는 물레방앗간으로 오시어요. 저녁이 되자 영희는 물레방앗간에서 기다리고 있던 곽두를 만나 부탁을 늘어놓았습니다. 영희의 계획을 묵묵히 듣던 곽두는 턱을 극적이며 말했지요. 손잡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소? 도련님은 남녀간의 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선비님이십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놀라실 겁니다. 순진하긴. 그쪽이야말로 사내를 너무 모르는구려.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손잡으면 질투하면서도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내입니다.
어중간하게 행동할수록 도련님 집념만 커질 거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곽도에 자신만만하던 영희가 심각해졌습니다. 곽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곤란했지요. 떨쳐내려고 덫을 놓았는데 그 덫에 잡히면 최악이지 않겠어요? 당황한 영희가 어버버하고 있자 곽도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이왕 할 거라면 제대로 속이자고. 돈도 받았으니 그 값은 해주는 게 맞으니까. 어찌하시려고요? 뭐 별건 있겠소. 하는 척하면 되는 것이잖소. 곽도의 말에 영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흥분한 그녀의 곽도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아니 이 사람아, 하는 척이라고. 하는 척. 나라고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겠소? 자네가 사내를 모르고 순진한 소리하니 사내로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오. 울컥한 영희를 달래듯 곽도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담담한 곽도의 반응에 살짝 부끄러워진 영희는 볼을 붉히며 입을 다물었지요. 분명 곽도가 제안한 방법이 가장 확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뭘 해봤어야 연기를 하든 말든 하지요. 어정쩡하게 흉내냈다간 일만 그르칠 것 같아 선뜻 하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곤란해하는 영희의 곽도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곤란하면 연습이라도 해보던가. 그럼 적당히 속일 정도는 될 거요. 자네가 준 엽전값이면 죽을 때까지 입 다물어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결정하긴 어려울 테니 맘 잡히면 찾아오쇼. 난 이만 집 가서 자야겠소. 곽도가 하품을 쩍쩍하며 먼저 가버리자 영희는 더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청윤을 떨쳐내기 위해 제 정조까지 버릴 자신이 없었지요. 하지만 곽도가 제안한 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난 후 영희는 곽도를 찾아갔고 그런 영희를 본 곽도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둘은 다시 물레방앗간에서 만났습니다. 난 그냥 도와주려는 것뿐이니 오해하지 마시오. 곽도는 심드렁하게 속삭이고는 조심스럽게 영희를 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에 바짝 긴장해 있던 영희는 이내 곽도의 품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했지요. 잘 기억해뒀다가 연기할 때 써먹으려고 했건만 황홀함에 취한 머리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속절없이 앓는 소리만 내며 곽도를 끌어안을 뿐이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둘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걸 영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곽도와 영희의 시간을 목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청윤이었어요. 어지간히도 충격받았는지 청윤은 숨소리도 못 내고 굳어있다가 허겁지겁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세상에 연희 그 계집이 말한 것이 사실이었다니. 새빨개진 청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알아누워 버렸지요. 청윤이 알아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연희는 진사댁을 기웃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아놓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지라 연희도 적잖이 당황한 상태였지요. 작정하고 영희에게 접근했던 곽도 덕에 영희를 꼬여내는 건 쉬웠습니다. 영희가 먼저 다가와 제안했던 것도 천운이었지요. 쉽게 진행되는 일에 연희는 청윤에게 슬쩍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들은 채 하지 않던 청윤도 점점 연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러다 곽도가 영희와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를 전해주자 그동안 잠잠하던 청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참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물레방앗간에서 만날 거라고 했어요. 이미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던 청윤은 연희의 말에서 이상함을 못 느꼈습니다. 오직 제 눈으로 진실을 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밤에 산을 탔던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이번 일로 청윤이 마음을 접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째 제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와 연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던지라 괜한 죄책감에 매일 진사댁에 찾아가 꼬박꼬박 안부를 물었지요. 하지만 청지기가 막아서서 집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고 지독하게 알아놓은 청윤은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연희가 불러도 아는 채 하지 않았지요. 꼬여가는 상황에 답답해진 연희는 다시 곽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곽도는 이전과 달리 연희의 부탁에 심드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전에는 부르면 제깍제깍 찾아왔는데 이제는 불러도 오지 않고 약속도 미룰 때가 늘어났습니다. 뭔가 수상한 걸?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한 낌새의 연희는 곽도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영희와 다정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는 그를 보고 말았지요. 제 앞에서 늘 쩔쩔매던 그 얼굴과는 완전 딴판이었던 겁니다. 하, 둘이 진짜 눈 맞은 거였어? 곽두, 이 배은망덕한 자식이. 언제는 나만 보겠다더니. 하루아침에 돌아선 곽두가 어이없었던 나머지 연희는 그를 불러내 어찌 된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곽두는 전과 다르게 딱딱한 태도로 응수했지요. 그동안 날 가지고 논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연희 내가 그러했듯 나도 나 좋다고 따라오는 여자가 좋아. 난 내게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모든 걸 비밀로 해줄 테니 더는 나와 영희 앞에는 나타나지 말아다오. 곽두의 단호함에 연희의 자존심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일이 생겼지요. 그동안 곽두와 시시때때로 한 덕에 연희의 몸은 그럭저럭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곽두가 영희에게로 돌아서면서 하지 않게 되자 연희의 몸엔 독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남녀 간의 정을 통해서만 독이 중화되는데 하지를 못하니 진짜 연희 목숨이 위험해진 것입니다. 문득 어머니가 해주셨던 독이 쌓여 죽은 선조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처럼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게 되면 어쩌지? 공포와 서서히 달아오르는 몸에 연희는 이성을 잃어갔어요. 아무라도 붙잡아서 해야만 했는데 그동안 곽두와 붙어 다니던 연희에게 손뗄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연희만 미칠 노릇이었죠. 설상가상 며칠 동안 비가 계속 퍼부어 밖에 나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달뜬 몸이라도 식히고자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동네를 달리던 연희는 어느 밭을 지나던 중 희끄무레한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제법 큰 키를 보아하니 남자인 것 같았지요. 아, 살았다. 저 사람이라도 붙잡아야 해. 이성을 잃은 연희는 냅다 달려가 비척비척 걸어다니던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자 연희는 그만 탄식을 내뱉고 말았어요. 청윤 도련님. 그랬습니다. 엉망인 꼴로 우산도 없이 걸어다니던 그는 청윤이었습니다. 며칠을 앓은 탓에 얼굴은 반쪽이었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아 꼴이 엉망이었지요. 거기다 총명함을 잃은 눈동자는 평소의 그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제 손조차 거절하지 않고 비죽비죽 눈물을 흘리는 그에 연희는 불이 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 때문에 몸이 식어 있어 곧불이라도 들릴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도 조금 떨어진 밭에 아무도 없는 오두막이 있었고 연희는 그를 끌고 그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오두막은 딱 둘만 들어갈 정도로 좁은 곳이었습니다. 지붕 덕에 비는 제법 막아냈지만 식은 청윤의 몸을 데우기엔 역부족이었지요. 연희는 어쩔 수 없이 청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내칠 줄 알았던 청윤이 연희에게 기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어쩌면 좋아. 청윤의 나약한 모습에 연희의 마음이 울렁대기 시작하고 조금 식었던 몸마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지요. 좋아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데다 그 사람이 자신을 거부하지 않았고 마침 옷도 홀딱 젖어 몸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으니 어쩌겠어요? 먼저 이성이 끊어진 연희는 청윤을 밀쳐 눕히고 올라탔습니다. 청윤은 그런 연희를 순순히 받아주었지요. 비에 젖었음에도 청윤의 얼굴은 수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단단한 몸은 제 무게를 거뜬히 버텨냈지요. 꿈 같은 상황에 연희는 더더욱 흥분했습니다. 곧 오두막은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름다운 청춘 남녀가 빗속에서 뒹굴어댔지요. 얌전하던 청윤도 연희가 움직일 때마다 점점 살아나더니 급기야 그녀를 엎어뜨렸습니다. 정이라곤 하나도 모르는 선비라기엔 그는 꼭 짐승과도 같았지요. 마침 주변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세찬 빗소리가 둘의 소리를 감춰주고 있으니 둘은 더욱 거리낄 것이 없었지요. 몰아치던 시간이 끝나자
멍하던 청유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연희에 청유는 황급히 몸을 정돈하며 일어났지요. 차마 자신이 한 짓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그는 오두막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연희는 도망치는 청윤을 보면서도 붙잡을 수 없었어요. 나른한 탓에 일어날 수 없어 눈으로만 겨우 쫓던 그녀의 눈에 하얀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발치에 떨어진 그것을 겨우 주워든 연희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한참 쏟아지던 빗줄기가 약해지고 나서야 연희는 자리를 털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곽도하했을 때와 달리 개운한 몸에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크게 부풀었지요. 청윤과 뜨거운 사랑을 나눈 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줄기차게 이어지던 비는 그쳤는데 청윤은 여전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언제 오려나 기다리던 연희는 다시금 진사댁 담장을 기웃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늘 대문을 지키던 청지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 너머에선 영희도 보이지 않았지요. 늘 보던 사람들이 없으니 연희는 눈치를 보다 슬그머니 진사댁 마당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놀란 연희가 돌아보니 그곳엔 단정히 차려입고 뒷짐을 진 청윤이 서 있었습니다. 청윤은 집에 들어온 연희를 보고도 이전처럼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따라오라 눈짓했지요. 연희는 청윤을 따라 그가 머무는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둘 사이엔 어색한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상황인데 너무 긴장되어 심장만 콩콩 뛰었지요. 한참 조용하던 중 먼저 입을 연 것은 청윤이었습니다. 내 지난 일에 대해선 사과하마. 내가 정신이 너무 없었다. 그날 내게 그랬던 것은 그저 내 불찰이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셔요. 하지만 내가 선비답지 않게 행동한 것은 맞지 않느냐? 내가 품었던 감정을 생각하면 조상님들께 죄스러울 지경이다. 멋쩍어하는 청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연희는 그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지요. 외람되오나 하나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혹시 저와 한 것이 싫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터이니.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싫다니. 좋았으면 좋았지 싫은 적은 없다. 그러니 와르르 말을 쏟아내던 청윤이 텁 입을 막았습니다. 솔직한 그의 대답에 연희의 입꼬리는 기쁨으로 떨려왔지요. 속마음을 들켜버린 청윤은 결국 제 입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좋았다. 너무 좋아서 널 참아볼 수가 없었어. 그간 내가 저지른 일들이 떠올라서 양심에 찔려 널 찾아갈 수 없었다. 그뿐이야. 도련님, 저는 도련님이 이제껏 하신 말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저는 그저 도련님께서 곧불이 드셨을까 싶어 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돌려드릴 것도 있고요. 돌려줄 것? 이것을 떨어뜨리고 가셨습니다. 연희는 수줍게 무언가를 꺼내 건넸습니다. 푸른 실로 자수가 놓인 하얀 모시 손수건이었죠. 그것은 청윤이 매일 품에 넣고 다니는 손수건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깨끗하게 빨고 달아버린 자수도 깔끔하게 수선해 빳빳하게 다려왔죠. 청윤이 멍하니 손수건을 보는 동안 연희는 볼을 붉게 물들인 채 수줍게 속삭였습니다. 도련님께서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몇 년 전에 드린 선물이었습니다. 영희에게 부탁해 전해달라 했던 것이죠. 전해주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후로 어떻게 된지는 못 들어서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연희의 말에 청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희가 준 것이라니? 영희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당황한 청윤은 예전 기억을 천천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청윤이 그 손수건을 아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래전 넘어져서 다친 청윤에게 영희가 직접 묶어준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영희의 다정함에 반했던 청윤은 그 손수건을 늘 들고 다니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청윤에게 그 손수건은 곧 영희였기에 어디를 가든 들고 다녔지요.
그러나 영희는 그 손수건을 보고도 시큰둥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낡았으니 새 것으로 바꾸라고 했지요. 청유는 영희가 새 손수건을 만들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자신은 손수건을 만들 줄 모른다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겠다고 했어요. 영희가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기에 청유는 거절하고 낡은 손수건을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던 그날도 그랬습니다. 곽도와 만나고 있다는 소리를 영희 입으로 직접 들었는데도 차마 쉽게 마음을 접을 수 없어 그것을 품에 안고서 돌아다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두막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잃어버린 줄도 몰랐죠. 그런데 손수건을 챙겨다 깨끗하게 수선까지 해서 돌려주러 온 사람이 사실 그 손수건을 준 사람이었다니 놀랄 수밖에요. 청유는 허탈했습니다. 이 손수건 때문에 영희를 맘에 품은 것인데 그것이 제 착각이었던 것이었죠. 진실을 알고 나니 연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소곳이 앉아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친 채 발갛게 달아올라 있는 모습이 참으로 귀여웠지요. 자수 솜씨만큼 맘씨도 너무나 예뻤습니다. 끙끙 앓는 동안 영희는 제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연희는 계속 찾아와 물었다는 것도 들어서 더욱 고마웠지요. 내가 참 부족했구나. 내게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깟 소문에 휘말려 너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 소문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멋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너만 괜찮다면 내게 말해주겠니? 이제라도 널 제대로 보고 싶구나. 청윤의 부드러운 부탁에 연희는 볼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다소 곤란해 보이는 듯한 얼굴로 우물쭈물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털어놓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도련님을 위해서 부끄러운 제 인생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나이다. 그래, 괜찮다. 말해보거라. 실은 제가 사내들을 만나고 다닌 이후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몸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지요. 문제라. 무슨 문제이기에? 저는 궁합이 맞지 않는 사내와 정을 통하면 몸에 독이 쌓이는 체질을 가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외가 쪽 여자들은 전부 같은 체질을 지녔지요. 약으로는 고칠 수 없고 유일한 치료 방법이 궁합이 맞는 이와 정을 통하는 것뿐입니다. 연희가 털어놓는 말은 생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체질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어 그녀가 장난치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평소와 달리 바짝 굳은 연희의 거짓말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청유는 묵묵히 연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믿기지 않으시다는 것 저도 압니다. 저 역시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조심하라는 이야기를 과장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저희 집안에서 이 체질 때문에 죽어간 여인들이 수십이고 어머니께서도 고통받으시던 날이 많았다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믿을 수밖에 없지요. 바싹 말라가는 혓바닥에 연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곽두에게조차 털어놓지 않았던 비밀을 말하고 있자니 눈 아래가 아려왔지요. 제 어머니께서는 사주단자로 제 아버지를 만나 혼례를 올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선 무척 상냥하고 좋으신 분이셨지만 어머니의 고통을 덜지는 못하셨지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새 시집을 가신 후에야 어머니는 몸의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그걸 곁에서 보았으니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건 딱 하나였지요. 해서 혼례 전에 미리 남편감을 찾았던 거로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례를 올리면 아무래도 번거로워지니까요. 연희의 고개가 더 깊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새빨갛게 달아오른 귀와 꼭 쥔 주먹에서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느껴졌지요. 청윤 역시 속이 말이 아니었지만 저보다 더 힘들 연희 앞에서 티를 낼 순 없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욕먹을 짓이란 건 알고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게 절대 용납되지 않을 문제란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체질을 물려받은 건 어쩔 수 없으니 제가 살아갈 방도를 찾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결코 올바른 방법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서서히 울음이 스미던 목소리는 끝맺지 못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치마를 적셨지요. 연희 자신도 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체질을 타고난 건 자기 잘못이 아니었고 자신은 그저 살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욕을 먹는 게 고통으로 죽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멀리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닿지 않을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 이해받지 못하는 삶이라도 사는 것이 이 땅을 떠나 모두에게 잊히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연희는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햇빛 아래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걱정 없이 웃고 떠들다 잠들고 싶을 뿐이었죠. 그걸 위해서라면 손가락질과 비난 정도는 달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 동안 연희는 터무니없는 제 운명에 좌절했습니다. 그간 애써 마주하지 않았던 현실이 자신을 덮치고 비웃고 괴롭혔지요. 너의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고통받아 죽는 것이 내가 누릴 운명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사랑하는 청윤조차 연명의 수단이 될 것이란 것도 끝내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 이토록 이기적인 마음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속절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부끄러움에 연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이해해보려 손을 내민 청윤을 바라볼 수 없었지요. 고귀한 그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못돼 보였습니다. 이 방에 앉아 있는 것조차 잘못처럼 느껴졌지요. 그런데 문득 길고 곧은 손이 연희의 손을 붙잡아 왔습니다. 청윤의 손이었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청윤 역시 저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눈물로 뺨을 가득 적신 채 나지막이 말하는 청윤에 끝내 연희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연희는 그 말을 끝으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 서러움을 표현할 수 없었지요. 오직 터져나오는 울음만이 그간의 아픔을 짐작게 했습니다. 청윤은 아이처럼 우는 연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작은 여인이 버텨온 고통 속에서 자신이 한 짓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짓이란 걸 깨달았지요. 억만금을 주어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기에 청윤은 이제라도 제 남은 시간을 다 바쳐 연희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감히 나 따위가 너에게 짐을 더 얹어주었구나. 앞으로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남은 날에 행복만 가득하도록 해줄 것이야. 도련님,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돈도 집도 필요 없습니다. 전 도련님만 있으면 됩니다. 도련님만이 절 구해주실 수 있으셔요. 내가 널 어찌 구해주면 되겠느냐. 오두막에서 도련님과 나눈 정으로 제 몸이 가벼워졌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게 정말이냐? 예,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입니다. 도련님 덕분에 제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하오나 도련님, 제가 감히 도련님을 탐내도 되겠습니까? 감히 도련님을 제 목숨의 도구로 삼을 순 없는데. 연희의 말에 청윤도 눈물을 와르르 쏟았습니다. 작은 욕심 하나에도 죄책감을 느끼는 연희가 너무나 불쌍했지요. 왜 안 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게 남은 날에 행복을 주겠다고. 그것이 내 몸뚱이를 쓰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단 하루라도 평온하게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럴 것이야. 그러니 제발 미안하다고 하지 말거라. 죄책감 가지지 마라. 내가 그럴수록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의 따스한 위로에 연희는 처음으로 이해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삶을 욕심내어도 된다고 인정받은 느낌이었지요. 그날 연희와 청윤은 밤새 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간 연희의 품엔 청윤이 챙겨준 댕기와 놀이개 하나가 들어있었지요. 이후 청윤은 시시때때로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진사댁 도련님이 천박한 여인에게 빠졌다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청유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뒤에서 욕하는 그들을 혼내며 더욱 연희를 감싸주었습니다. 청윤과 이어진 연희는 더 이상 다른 남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행보는 다 거짓이었다는 듯 단정하고 정숙한 태도를 유지했지요. 몇 달 후 연희의 집으로 청윤의 사주단자가 도착했습니다. 긴 시간 아버지를 설득한 청윤의 노력 덕이었지요. 정말 청윤과 혼례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원하던 행복을 얻게 된 연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앞으로 연희의 앞날엔 웃음만이 가득할 것이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연희는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연희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연희의 겉모습만 보고 손가락질했고 그동안 연희의 속은 문드러져만 갔지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척, 담대한 척했지만 청윤에게 이해받은 덕에 진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된 것이죠. 단순히 사랑을 얻은 것만이 아닌 존엄성과 이해를 얻은 연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희처럼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스스로를 이해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겠지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요한 마을에 기가 어찌나 죽었는지 어깨가 땅에 닿을 듯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마님에게 매일 구박받는 최대감이었지요. 이 최대감은 돈도 많고 얼굴도 잘났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좁쌀만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젊을 적에는 피가 쏠리면 봐줄만 했는데 이젠 몸에 피도 안 도는지 영 커질 생각을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이 색정 넘치는 마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 넣으셔요? 아까부터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데 에이, 정말. 저리 비키셔요. 최대감은 깨갱에서는 쭈그려 앉았습니다. 나이도 지긋한 양반이 입술을 삐죽 내밀며 서운해하네요. 마님은 화를 낸 게 미안한지 머리를 툭툭 쓰다듬고 제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나도 커지고 싶은데 맘대로 되지 않는 걸 어찌하오. 참 서운하구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면 진정 사내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 꾹 참았지요. 다음 날 최대감은 산책이나 나왔습니다. 많이 걸으면 피가 잘 돈다나요. 그곳에 좋단다 라는 말이 들려오면 꼭 해봐야 마음이 편했답니다. 오늘은 산으로 가야겠구나. 남자는 이 허벅다리가 굵어야지. 암 그렇고 말고. 암요? 허벅지 근육에는 산만한 게 없지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불끈불끈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산애 아니랍니까? 하하, 두툼해지는 것 봐라. 이 단순한 대감은 어젯밤 구박당한 건 잊었는지 울룩불룩한 다리를 보고 좋다고 웃습니다. 그때 앞에 나타난 커다란 것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호랑이? 객. 아니, 커다란 호랑이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감은 혼비백산에서는 뒤를 돌았지요. 아,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제 발에 걸려 풀썩 넘어지고 말았네요. 아, 살려줘. 어라, 이상하리만큼 고요합니다. 고개를 쓱 들어보니 호랑이는 여전히 엎드려 있네요. 뭔가 이상합니다. 스르륵 일어나 살며시 다가가 보니 이게 웬걸 호랑이 탈이었군요. 최대감은 호들갑을 떤 게 민망한지 머리를 긁적이다 탈을 집어들었습니다. 왜 여기다가 이런 걸 버리는 게냐? 사람 놀라게. 투덜거리며 살펴보는데 호기심이 또 폭발하네요. 한번 써볼까나. 호랑이 탈을 얼굴에 턱얹고 호랑이가 된 것 마냥 손가락을 구부려 발톱 신용도 내보고 네 발로 기어도 봅니다. 참 재밌게 사는 양반이지요. 그때였습니다.
그 좁쌀 같던 것이 부풀고 또 부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뭔 일이다냐? 20배나 커졌네. 다리가 3개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 작은 것이 이리 커지다니요. 호랑이 탈을 벗으면 다시 좁쌀이 되었고 쓰면 다시 커다란 몽둥이가 되었습니다. 아, 신이 절 도우시는군요. 최대감은 헤헤거리며 당장 마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당신 당장 누워보시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호랑이 탈을 쓰고 쑥 밀어 넣었습니다. 밑에선 소리가 났지요. 왔다리 갔다리 하니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하지 않겠습니까? 가녀린 곡소리에 최대감은 하루 종일 호랑이 탈을 벗지 못했지요. 그날 이후 최대감은 하루에 몇 번이고 호랑이 탈을 썼습니다. 표독스럽게 구박만 했던 마님은 볼을 붉히고 허리를 살랑댔지요. 이리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외모, 그것까지 다 가진 최대감은 기가 잔뜩 살았지요. 헌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가 치솟으니 최대감은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마님에게만 쓰기가 참 아까운 것이었지요. 사실 좀 질리기도 하고요. 이제 저는 좁쌀이 아닌 커다란 몽둥이인데 이리 썩혀도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잠시 후 최대감은 뉘집 담벼락을 기웃거립니다. 손엔 호랑이 탈을 쥐고요. 아, 누군가 나오네요. 그간 눈독 들였던 청상과부 미희였습니다. 과연 경국지색이었지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지 않겠느냐? 최대감은 성큼성큼 걸어가 미희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선 눈을 질끈 감고 저와 운우지정을 나누자고 소리쳤지요. 뺨이라도 맞으려나 싶었는데 어라, 미희는 최대감의 손을 잡고 끕니다. 이리 오시지요. 방에 들어가 얌전히 이부자리 위에 눕네요. 급히 호랑이 탈을 뒤집었었지요. 그러자 앓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을 엎치락 뒤치락 했지요. 미인은 웬 호랑이 탈이냐 싶었지만 그건 중요치 않았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홀로 살아가던 터라 참 외로웠던 것이었지요. 마침 최대감이 들이대니 참 반갑지 않겠습니까? 아, 마음에 쏙 듭니다. 인물도 좋고 그곳이 팔뚝만 하니 더욱 좋았지요. 그렇게 둘의 합이 딱 맞다 보니 최대감은 늙은 부인보다 갓단 과일 같은 미희를 더 찾지 않겠습니까? 허구한 날 미희의 집으로 향했지요. 마님은 제쳐두고요. 그러다 보니 호색광인 우리 마님은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최대감이 낮에는 영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지요. 밤에 딱 한 번. 그 한 번으로는 당최 욕구가 풀어지지 않아 눈이 돌 지경이었습니다. 일이 안달나게 해놓고 일이 뭐 그리 바쁜 것이냐. 장에 나가 사내들 구경이나 해야겠구나. 장에 나간 마님이 사내들의 쿰쿰한 향기를 맡으며 양기를 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님의 눈이 커다래졌지요. 아니, 저게 무엇이더냐? 한 젊은 광대가 춤을 추는데 다리 사이에 빨래방망이 같은 것이 달랑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 때마다 그 커다란 것이 앞뒤로 움직이는데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이었지요. 저게 진정 사람의 것이 맞느냐? 네, 한번 맛보면 소원이 없겠구나. 몸도 달아올랐겠다. 마님은 빨래방망이를 당장 손에 쥐고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광대를 쫓아다녔지요. 노을이 질 때쯤 드디어 광대는 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옳다구나. 여기가 집이로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마님은 광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리 위에는 물동이를 이고요. 광대가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 광대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아, 물동이가 깨져 둘의 옷이 다 젖고 말았습니다. 옷이 몸에 철썩 달라붙은 채로 마님은 깨진 항아리 조각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죄송해서 어째요.
갈 길이 급해 빨리 걸음을 옮기다 그만. 헐레벌떡 나온 제 죄도 있지요. 손 다칩니다. 빗자루 좀 가져올 테니 기다리셔요. 마님은 속으로 환호성을 외치며 삐죽삐죽 올라가는 입꼬리를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연약한 여인이어야 했으니까요. 다친 곳은 없으셔요? 조각이 튀어 여기가 살짝 베이긴 했다만. 마님은 저고리를 조심스레 열어젖혔습니다. 아까 가슴팍에 생채기를 내놓길 잘했지요. 아이고, 이리 잠깐 들어오시지요. 광대는 조심스레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최대감은 지만 챙기기 바빴는데 참 자상하네요. 마님은 그의 자상한 손길에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어라, 뭔가 이상합니다. 그저 빨래방망이를 손에 쥐기 위해 벌인 짓이었는데 왜 가슴이 설레는 것일까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눈물이 납니다. 이럴 시간이 없는데 얼른 올라타야 하는데 눈물이라뇨. 마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간 최대감에게서 저도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이었지요. 하여 최대감과의 잠자리에만 집착한 것도 있었습니다. 평상시엔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으니까요. 부인, 왜 우시나요? 아, 그녀도 여자였습니다. 저를 꼭 안고 토닥여주는 광대의 품에 안겨 한참을 눈물을 쏟았지요. 빨래방망이 생각은 나지도 않았답니다. 그저 광대의 이 따뜻한 걱정이 참 고맙고 좋았지요. 잠시 후 눈물이 멈추자 괜스레 민망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러려던 것이 아닌데 참 난감했지요. 이만 돌아가야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내 못 볼 꼴을 보였네요. 광대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어여쁜 외모의 고혹적인 몸, 빛나는 머릿결로 봐서는 부잣집 마님이 틀림없었지요. 이리 다 가진 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아내니 더 안쓰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정도 궁금해졌지요. 집에 갈 채비를 하는 마님을 다시 끌어안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마님은 광대의 걱정 어린 눈빛에 저도 모르게 그간 있었던 일을 술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잡아주길 바란 것도 있었지요. 이런 따뜻한 사람이라면 제 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마님의 이야기를 들은 광대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사랑을 잔뜩 받으며 자라왔고 광대라는 직업도 천민이었지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니 자부심이 있었지요. 헌데 이 마님은 돈이 넘쳐나지만 이 꼴이니 참 마음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마님을 또다시 꽉 안아주었지요. 그 순간 방에는 둘의 커다란 심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고 몸은 자연스레 달아올랐지요. 광대는 조심스레 마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곧 더 가까워졌지요. 아, 과연 호랑이 탈을 쓴 최대감보다 더 거대했습니다. 이리 짜릿할 수가 없었지요. 대낮부터 해가 질 때까지 황홀경을 맛봤답니다. 그날 이후 최대감은 과부 미희와 마님은 젊은 광대와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커다란 집은 텅텅 비었지만 둘의 마음과 몸은 꽉꽉 채워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만 있으니 답답하지 않으셔요? 시원한 바람 좀 쐬고 싶은데. 하하, 욕심도 많소. 우린 남들 눈에 띄면 안 되는 사이잖소. 과연 눈치 없는 최대감이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미희 속을 뒤집어 놓았지요. 미희의 입술이 삐죽 나옵니다. 미워요. 집에 가셔요. 아, 그제야 최대감이 눈치챕니다. 얼른 미희를 데리고 나왔지요. 멀찍이 떨어져서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깊고 깊은 숲속에 들어오자 둘은 허리춤을 붙잡고 걸었지요. 몸이 가까워지니 금세 달아올랐습니다. 호랑이 탈을 챙겨오길 잘했군요. 이리 와보시오. 어머? 둘은 한꺼풀 두꺼풀 집어던지고 후다닥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풀은 살랑거리더니 곧 좌우로 거세게 흔들렸지요. 숲속엔 비명이 난무하고요. 시간이 흐르고 숲풀은 곧 잠잠해졌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졸졸 흐르는 계곡을 바라보았지요. 미인은 입술을 뗐다 붙였다 하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방 안에만 있으니 속이 상했어요. 정략으로 만난 남편은 달포만의 세상을 떠나 평생 이렇다 할 사랑 한번 못 해봤지요. 남편 잡아먹었다고 수군거리는데 그게 참. 미인은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젊은 과부로 살아온 세월이 아려와 목이 메어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지요. 눈물이 한두 방울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꼬. 그간 어찌나 마음고생했을꼬. 최대감은 파르르 떨리는 미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젊은 처자가 홀로 그 욕바지 세월을 어찌 버텼을까요? 상상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하,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대감님이 나타났지 뭐예요. 참 재미없는 인생이었는데 덕분에 매일 웃었지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대감님과 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관계잖아요.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편히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만은 주지 않으려고 막고 또 막았어요. 그래야만 하니까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느새 대감님을 마음에 품어버렸어요. 자꾸 욕심이 나요. 오늘처럼 밖에도 나오고 싶고 함께 잠에 들고 싶고 아침엔 함께 눈을 뜨고 싶어졌어요. 저 어쩌죠? 저 어떡해요? 미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 마음이 참 부끄러웠지요. 그때 저를 안아주던 최대감의 몸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드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미안하오. 네, 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둬서 정말 미안하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홀로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아려웠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미희에게 남다른 마음을 느꼈지요. 마님에겐 이러지 않았었는데 미희를 웃게 만들고 싶고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것이었지요.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정 사랑이지요. 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야 하오. 어느덧 어둑어둑 해가 지려합니다. 짐승밥이 되지 않으려면 얼른 내려가야 했지요. 최대감은 눈이 퉁퉁 부어서는 휘청대는 미희를 붙들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쯤 내려왔나 최대감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기 저 사람 제 부인 아니랍니까? 부인? 뭐라고요? 아니. 낭자를 부인 자리에 앉히고 싶다는 소리였소. 최대감은 입을 턱 하고 막았습니다. 맞은편 산길에서 제 부인이 웬 젊은 놈이랑 손을 꼭 붙잡고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님도 광대와 함께 깊고 깊은 산속으로 산책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님도 최대감을 보았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휙 돌리네요. 어라, 모른 채 하시겠다. 어처구니가 없긴 했지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부인도 짝이 있었다니요. 둘은 서로를 모른 채 하며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을 끼고 앞뒤로 걷는 모양새가 참 볼만했지요. 그날 밤 최대감과 마님은 마주 앉아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나야말로 미안하지요. 다른 여인을 품은 것도 미안하지만 그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소.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참 미안하오. 이젠 다 괜찮지요. 아까 본 그 산에 있지요? 그 자를 통해 나도 성숙한 사랑을 배웠고 그간 상처들은 다 치유됐지요. 당신도 그 여인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요? 그렇소. 그렇담 다행이지요. 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내가 못해줬던 것들을 그 사내에게 넘치도록 받길 바라오. 헌데 우리 이제 어쩌면 좋겠소.
차라리 잘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둘 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헌데 이제 어쩐답니까? 둘은 머리를 모으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동이 트고서는 머리를 뗐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그게 좋겠어요. 늦은 오후 4시 한 곳에 모였습니다. 미인은 최대감의 둘째 부인이, 광대는 이 집의 머슴이 되었지요. 사실 이름만 머슴이지 둘째 서방 아니겠습니까? 허나 이 시기에는 남자만 부인을 열어둘 수 있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커다란 집도 한몫했습니다. 최대감과 미희의 방은 저기 왼쪽, 마님과 광대의 방은 저기 오른쪽에 두고 하루 종일 마음 편히 사랑을 속삭일 수 있었지요. 최대감은 미희를 위해 아침마다 물 한 잔 머리맡에 떠다 놓는 자상한 남편이 되었으며, 미희는 그토록 권했던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호랑이 탈의 효능을 알게 되었지만 귀엽다나 뭐라나 전혀 괴념치 않았지요. 표독스러웠던 마님도 광대 옆에서는 아주 여리고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광대도 겉은 강해 보이지만 제 앞에만 서면 귀여운 소녀가 되는 마님에게 흠뻑 빠져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그렇게 넷은 돌고 돌아 각자의 짝을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매일같이 최대감의 집은 이쪽 저쪽에서 앓는 소리가 난다네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여묵이라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늘을 만드는 침장으로 마을에서도 인적 드문 곳에 집을 짓고 살며 매일같이 바늘만 만들며 살았지요. 조용하던 그의 인생은 쓰레기를 태우던 어느 날 뒤집히고 말았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뛰쳐나와 보니, 아니 글쎄 웬 여인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옷에 반절이 홀랑 타버린 채 바닥을 굴러다니는 여자의 여묵의 눈은 휘둥그레졌지요. 그녀는 소월이라는 청계의 선녀였습니다. 선녀 중 가장 호기심 많고 명랑했던지라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녔지요. 워낙 망아지 같은 품행에 다른 선녀들은 머리를 짚어댔지만 사랑스럽게 웃는 그녀에게 차마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되는지라 다 좋으니 지상계에는 내려가지 말라며 당부했지요. 하지만 소월은 잔소리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상계의 흥미를 느끼게 되었지요. 이후 소월은 매일같이 지상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청계보다 더 다양한 것들이 사는 그곳은 소월에겐 너무나 재밌는 곳이었지요. 여느 때처럼 지상계를 살펴보던 소월의 눈에 웬 연기가 보였습니다. 매캐한 회색 연기가 심상치 않았던 소월은 상제 몰래 지상계로 내려갔지요. 순식간에 연기가 솟아오르는 곳으로 내려간 소월은 연기의 정체를 보고 맥이 빠졌습니다. 재밌는 광경을 생각하고 내려왔건만 아무것도 아니었다니. 실망한 소월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가볍던 몸이 무거워지더니 쑥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푹신한 흙바닥에 떨어져 다치진 않았지만 아이고 이걸 어째요? 날개옷은 이미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언제 이렇게까지 탄 것인지 옷보단 거적에 가까워져 탄식이 절로 났지요. 날개옷은 청계와 연락할 수 있게 하고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섬세하고 예민한 옷이라 조심히 다뤄야 했죠. 그런데 그걸 태워 먹었으니 난감하지 않겠어요? 몰래 내려온 탓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소월은 옷을 고칠 줄도 몰랐습니다. 선녀로 살아오면서 제 손으로 직접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죠. 이 옷도 침선 선녀가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이없이 지상에 눌러앉게 되다니. 망했어. 그때 소월을 지켜보고 있던 여묵이 다가왔습니다. 니시여? 굵직한 목소리에 소월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 대답도 못하고 있자 여묵이 다시 물었습니다. 말 못하오? 말할 줄 압니다. 하면 왜 얘기를 안 하시오? 사람 답답하게.
여기 왜 있는 거요? 언제 남의 집에 들어온 겁니까? 그것까지 왜 말해야 합니까? 도둑이면 관아에 데려가려고 하지. 관아? 그게 뭐지? 소월은 관아가 무엇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의 표정이 험상궂은 것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날개옷이 망가졌는데요. 저기 말 좀 물읍시다. 혹시 옷을 고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질문이 그러? 당연히 바늘과 실이 필요하지. 당신 옷을 보아하니 덧댈 만한 천도 하나 필요할 것 같구려. 바늘과 실이라니. 소월이 단 한 번도 쥐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지고 다닐 만한 물건도 아니었기에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랐지요. 난감해하는 소월의 여묵이 슬쩍 물어왔습니다. 필요하오? 네, 필요합니다. 돈은 있어? 예? 돈 말이요. 실은 빌려줄 수 있지만 바늘은 내 몫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만들어야 하지. 무슨 소립니까? 난 침장이요. 바늘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가지고 있는 바늘은 다 파는 것이요. 해서 바늘이 필요하다면 내게 주문을 해야 할 거요. 황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여요? 아무리 침장이라 한들 자기 바늘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니요. 소월이 경악해도 정작 그는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불만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말해보쇼. 하지만 지금 당신 꼴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요. 내 꼴이 뭐 어때서요? 흙바닥에 굴렀는데 멀쩡할 것 같소? 일단 일어나시구려. 여묵의 말에 소월은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꼴이 아무리 봐도 정숙한 여인네는 아니었지요. 여묵은 속으로 혀를 쯧쯧하며 걱정했습니다. 어디서 사고나 안 치면 좋으련만. 아니나 다를까 소월은 돈을 구하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돈을 구해오겠노라 하고 나갔던 그녀는 잡초만 잔뜩 뽑아왔습니다. 그것을 갖다 팔겠다는 소월에 여묵은 돌아버릴 것 같았지요. 잡초 사먹는 놈은 이 마을은 물론 이 나라에 한 명도 없어다. 팔려면 잡초가 아니라 멀쩡한 물건이 낫지. 바늘이나 홈이나 낙 같은 거 말이오. 팔 것이 사방천지인데 어쩜 팔지 못하는 것만 속속 골라다 팔려는 것이오? 여묵의 타박에 소월이 입을 삐죽였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 번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여묵은 사색이 된 채 대장간을 마구 뒤졌습니다. 어제 썼던 도구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소월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이고 두야? 소름이 쫙 끼친 여묵은 허겁지겁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여묵의 예상대로 소월은 여묵의 물건을 가져다 팔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어디서 훔쳐온 것인지 세상에 다른 물건들도 한가득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나가던 광진이 여묵의 물건을 알아본 탓에 소월을 도둑으로 알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요. 놀란 여묵은 냉큼 둘 사이로 끼어들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것 참 돌아버릴 지경이네요. 존재하는지도 모를 팔촌의 사돈처녀의 누이라고 하며 머리가 살짝 획가닥했으니 이해해달라 부탁했지요. 진땀을 뻘뻘 흘리며 사정사정하는 여묵에 광진은 소월을 불쌍한 눈으로 한번 쳐다보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훔친 물건들은 주인들에게 다 돌려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보상까지 해주고 오니 이미 하루가 다 지난 상태였어요. 겨우 집에 돌아온 여묵은 소월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늘 사고 친 것까지 전부 쳐서 바늘값 받을 테니 허튼 짓 하지 말고 내 집에서 살림이나 하셔. 지은 죄가 있는지라 소월은 여묵의 말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느질도 해본 적 없는 선녀가 살림살이라고 해봤겠어요? 당연히 하루하루가 사건 사고로 가득했지요. 천만다행인 것은 소월이 세상 만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연물의 목소리를 잘 들었지요. 장작이며 부싯돌, 장짐은 심지어 해먹을 쌀알까지 전부 자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알려주는 방법에 맞춰 열심히 일했지요. 눈치도 적응력도 빠른 소월은 하루가 다르게 능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빚은 많았고 살림해주는 것만으론 다 채울 수 없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소월은 옷장 구석에 박혀있는 제 날개옷을 떠올리며 쓰린 속을 부여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묵의 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수라는 여묵의 친구로 이 인근에서 나무를 해다가 먹고 사는 나무꾼이었지요. 오수는 소월을 처음 봤을 때부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까지 계속 소월을 훔쳐보았지요. 아니 그러더니 날이 갈수록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잡다한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훌쩍 돌아가곤 했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느 때처럼 찾아온 오수는 소월이 내온 숭늉 한 그릇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요새 땔감에 쓸만한 나무가 도통 안 보여 걱정이네. 이 마을에서 나무꾼은 나 포함해도 서너 분인데 베면 얼마나 벤다고 쓸 나무가 이리도 안 보이는지 몰라. 뭐 내가 나무지기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더 그럴지도 모르지. 아직 나무가 마를 때가 아니라서 그런가 구분하기가 참 어렵네.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소월은 생각했지요. 땔감용으로 적당한 나무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나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않건만. 아니, 잠깐만. 문득 소월의 머리에 번개가 번쩍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소월은 또다시 온 오수를 보곤 소쿠리와 낫을 들고 따라붙었지요. 산에 나무를 캐러 갈 생각인데 같이 가자면서요. 그리고선 오수를 따라 산을 오르며 나무를 캐는 척 나무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 중 어떤 나무가 땔감에 가장 좋니? 말라가는 녀석들이나 제일 빨리 마르는 녀석은 누구야? 그러자 수많은 나무가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은 그중 괜찮은 녀석을 골라 천연덕스럽게 오수에게 가르쳐 주었죠. 저 나무 땔감용으로 제법 좋아 보이네요. 오수는 소월이 고르는 나무를 족족 잘라내었습니다. 잘라내면서도 긴가민가했는데 놀랍게도 소월이 고른 나무만 호평이었어요. 나무를 사간 사람들 모두가 더 구해다 달라며 난리였지요. 신이 난 오수는 열심히 나무를 베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궁색하던 살림은 얼마 안 가 제법 괜찮아졌지요. 모두 소월 덕이었습니다. 그게 고마웠던지 어느 날 오수가 소월에게 돈꾸러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제법 묵직한 무게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아씨 겁니다. 아씨가 골라준 나무가 아주 불티나게 팔려서 돈을 왕창 벌었거든요. 아씨 덕이니 당연히 나누어야지요. 오수의 넉넉한 인심에 소월은 방긋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묵의 빚을 갚고도 실과 메꿀천까지 넉넉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냉큼 돈을 받아든 소월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빚은 청산되었겠지요? 당장 날 위한 바늘 한 쌈을 만들어주세요. 기세등등한 소월에 여묵은 돈을 받아들고도 영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 어쩔 수 없었지요. 얼마 후 여묵은 소월의 손에 꼭 맞는 바늘 한 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다 명주실 한 타래와 날개옷에 딱 맞는 아름다운 천까지 모두 구해 주었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나 요리는 이제 제법 할 수 있었지만 바느질 만큼은 여전히 못했거든요. 소월이 훔쳐갈까봐 바늘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한 결과였지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볼까 해도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연습을 해야 하나 싶어 밤낮 없이 바늘을 붙잡고 있어 봤지만 제 손가락과 애꿎은 천에 구멍만 숭숭 날 뿐 솜씨는 쉽게 늘지 않았습니다. 에고 불쌍한 소월이. 그러던 중 한 여자가 여묵의 집을 찾아왔어요. 한혜라는 삭바느질로 먹고 사는 친모였지요. 솜씨가 좋은지 다른 마을에서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워낙 일감이 많은지라 한혜가 쓰던 바늘은 금방금방 망가졌습니다. 이제까진 어찌어찌 잘 버텼는데 도저히 안 되겠던지 튼튼한 바늘을 만들어주는 여묵을 찾아온 것이었죠. 그러나 여묵은 한혜에게 영 무뚝뚝하게 굴었어요. 퉁명스럽게 단답으로만 말했지요. 그러니 굳이 먼 길까지 찾아온 한혜의 기분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여묵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한혜는 제법 곱게 생긴 여자였습니다. 사람 대하는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여묵으로선 젊은 여자와 얘기를 나누는 것이 낯설고 어색한 일이었지요. 너무 긴장해서 뻣뻣하게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대장간에 쌓여있던 장작과 흙더미가 소월에게 얘기해 준 것이었죠. 공같이 생겼으면서 귀여운 구석도 있네. 그렇지만 계속 저러다간 귀중한 손님 하나 놓칠 것 같은데. 소월은 마을 최고의 바느질 솜씨를 가진 한혜를 친구 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좋은 기회를 저 둔하고 미련한 남자가 다 말아먹으려고 하니 어쩔 수 있나요? 자기가 직접 나서야죠. 소월은 마을에 나갈 때마다 한혜를 찾아가 말을 붙이곤 했습니다. 둔에 빠진 여묵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살살 달래었지요. 소월의 노력 덕인지 꿍에 있던 한혜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소월이 해주는 얘기를 못 믿어하면서도 깔깔 웃어댔지요. 그러다 제 눈으로 여묵이 부끄러워하는 걸 봤을 때는 웃음을 참느라 아주 곤욕을 치를 정도였습니다. 까칠하게 대하는 여묵에게 한 방 먹여주기도 했지요. 생각지 못한 반격에 진땀 흘리는 여묵을 보는 것이 어찌나 즐겁던지 한혜는 소월에게 감사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새 바늘을 받던 날 한혜는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받은 것이 있으니 꼭 보답해주고 싶어. 혹시 바느질 해줬으면 하는 게 있니? 뭐든 말해. 다른 건 몰라도 바느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알잖아. 옳다구나 싶었던 소월은 거절하지 않고 냉큼 날개옷을 꺼냈습니다. 지저분하게 타버린 부분을 고치고 싶은데 자기는 도저히 못 고치겠다며 투덜댔지요. 한혜는 사흘만 기다리라며 자신만만하게 옷을 챙겨들고 떠났답니다. 그로부터 딱 사흘 후 한혜는 소월의 날개옷을 말끔히 고쳐왔습니다. 천색만 조금 다를 뿐 새로 이어 붙였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아주 깔끔하고 자연스러웠지요. 이제 돌아갈 수 있어. 이게 몇 달 만이람. 기쁨의 눈물까지 글썽이던 소월은 이내 시무룩해졌습니다. 홀로 남을 여묵이 걱정된 것이죠. 어라, 참 이상하죠? 여묵이 저를 잡은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마음이 싱숭생숭한지. 전에 없이 울적해진 소월은 그날 밤 술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간들이 속상할 때마다 술을 마신다는 게 떠올라 해본 것이었죠. 하지만 소월은 여태껏 술을 마셔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이 망아지 같은 선녀가 술을 숭늉처럼 벌컥벌컥 들이켜버린 거예요. 거나하게 취해서 해롱대던 소월은 마루의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또 마시려고 허우적대다가 그만 바닥으로 떨어지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 떨어지는 소월을 여묵이 냉큼 받아내었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했소? 술은 왜 또 이리 많이 마셔서는? 뭐, 너만 마실 줄 알아? 기겁하는 여묵과 달리 소월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 아무 말이나 막 짓거렸지요. 여묵이 술병을 뺏으려 해도 고집 센 소월은 놓지 않았습니다. 술병 하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남아있던 술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덕분에 소월이의 저고리가 홀딱 젖어버렸지요. 축축해진 저고리를 훌렁벗자 여묵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획 돌리는 것이에요. 어지러운 와중에도 그의 행동이 눈에 들어온 소월이 실실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설마 부끄러운 것이야? 여묵은 대답도 못하고 귀만 시뻘개졌습니다. 가만 보니 바지가 풍풍하게 부푼 것이 소월은 과감하게 한 손 가득 움켜쥐었어요. 여묵의 몸이 튀어올라도 장난감 가지고 놀듯 주물거릴 뿐이었답니다. 손 안에서 몸집을 키워가는 것에 소월은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밀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품지도 않는 이 미련곰탱이가 어디까지 버틸지 궁금했지요. 부들부들 떨며 밭은 숨만 겨우 내뱉는 그의 소월의 자존심이 살짝 꺾이려 했습니다. 에이, 재미없기는. 만날 남줄 바늘 만드느라 제 바늘은 쓰지도 않네. 끌 곳도 있는데 안 쓸 거면 그냥 잘라다 남 줘버리지 그래? 꿋꿋이 버티는 게 못마땅한 나머지
소월은 있는 대로 성질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덩치만 산만하고 자신감은 바늘보다 작아서 김이 팍셌지요. 하지만 이내 소월의 치맛자락이 아래로 확 끌어내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에 소월의 몸이 크게 휘청이더니 여묵의 품으로 포옥 안겼지요. 그득그득 달아올라 있던 여묵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안 쓰고 있었는데 이 여자야. 당신 죽을까 봐 참는 거 아니야. 죽을지 안 죽을지 해봐야 아는 거지. 앙큼한 소월의 말에 여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루 위에 들어놓은 소월은 밤하늘에 총총 뜬 별을 보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알딸딸하던 정신은 이제 여묵에게 꿰어 알딸딸해졌죠. 선선한 밤바람을 맞으며 밤늦도록 마루에 누워 있었음에도 소월의 몸은 식을 줄을 몰랐답니다. 다음 날 깔끔한 이불 위에서 깨어난 소월은 일어나 앉을 수 없었습니다. 여묵의 바늘은 바늘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낮게 봐도 대장간 쇠매 정도는 되었지요. 여묵의 것은 어젯밤 내내 소월을 두들겨댔습니다. 덕분에 온몸이 욱신거렸지요. 죽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소월은 즐거웠습니다. 힘든 건 맞지만 그와 보낸 밤은 무척 만족스러웠지요. 그렇게 두들겨대면서도 여묵은 끝까지 친절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맨바닥에 눕히지도 않고 해가 중천이 되도록 깨우지도 않은 거겠죠. 여묵의 배려에 소월은 기분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청계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마저 싹 사라지고 여묵이 보고 싶을 뿐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보러 오는 오수였죠. 오수는 여묵에게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오수 역시 여묵을 아꼈지만 제 짝사랑보다 아끼진 않았어요. 만약 소월과 여묵이 결혼한다면 상처받은 오수는 여묵에게서 멀어질 것이고 그럼 여묵은 하나뿐인 친구를 잃을 것이었습니다. 아,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소월은 여묵에게 사랑과 우정 두 가지 모두를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문득 한 해가 떠올랐지요. 얌전하던 소월의 머리는 팽팽 굴러갔습니다. 며칠 후 소월은 한 해와 함께 숲속 폭포의 멱을 가물어 갔습니다. 시원한 물에 장난도 치며 즐겁게 놀았지요. 한창 멱을 감던 소월이 먼저 나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한 해의 치마를 집어들었지요. 얘, 한혜야. 이거 못 보던 치마인데 내 것이니? 응, 이번에 새로 만들었단다. 한번 입어봐도 돼? 넌 내 것 입어보렴. 어머, 그래도 돼? 내 것에 비해선 내 치마는 너무 초라한데. 괜찮지 그럼. 난 내 치마가 맘에 드는걸. 어머, 내 정신 좀 봐. 홈이 가져온 줄 알았는데 소쿠리에 없네. 한혜야, 나 금방 다녀올 테니 여기 있어. 그래, 다녀와. 소월은 허겁지겁 옷을 다 챙겨 입고 산 아래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동안 한 해는 느긋하게 몸을 정리하고 나왔지요. 꽃분홍색의 비단같이 부드러운 소월의 치마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덕분에 한 해는 한껏 기분이 좋아졌지요. 치마만 덜렁 입고서 물에 비춰보고 있던 그때 뒤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한 해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려보니 에그머니나? 그곳에 나무하러 온 오수가 멍하니 서 있지 뭐예요. 오수는 한 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소월의 치마를 입은 한 해가 마치 선녀같이 아름다워서 그대로 반해버렸지요. 이제껏 맘에 품었던 소월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 내려온 소월은 호미는 찾지 않고 옷장 구석에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불이 죽지 않은 아궁이 속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지요. 한 해가 돌아오면 치마도 태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게 소월의 계획이었습니다. 소월이 입은 치마는 날개옷이었어요. 입은 사람은 세상 최고로 아름답게 보이게 했지요. 게다가 나무와 풀들이 알려준 덕에 폭포 쪽으로 오수가 지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수와 한 해를 이어주기 위해 일부러 그곳으로 멱을 가물어 간 것이었어요. 지금쯤이면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참 앙큼하기 짝이 없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여묵이 벼랑간 부직갱이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이오? 옷이 타버리지 않소. 타고 있는 옷을 건져내려는 여묵에 소월은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달궈진 부직갱이에 손을 대고 말았지요. 아, 뜨거. 튀어나온 비명에 정신이 번쩍 든 여묵은 재빨리 대장간을 나왔습니다. 찬물로 데인 곳을 식히고 치료해주는 동안 불타던 날개옷은 생각도 나지 않는 듯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소월을 살폈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태도에 소월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그리 당황스러운 건지, 왜 옷을 태우는 것에 그리 놀랐는지 말이죠. 한참 우물쭈물하던 여묵은 갑자기 소월에게 넙죽절을 하며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처음 봤던 날부터 선녀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을 평범한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요. 선녀님께서 당장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놓치고 싶지 않아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허나 어떻게 해서든 날개옷을 고쳐내시는 것을 보고 제가 오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녀님은 제가 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만큼이나 잡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천벌 받을 짓이죠. 오늘 날개옷을 꺼내시기에 이제 곧 가시려나 했던 것인데. 덜덜 떨며 털어놓는 말에선 미안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다 알면서도 모른 채 했던 과거의 자신이 부끄러운 것 같았지요. 그러나 소월은 여묵에게 화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지요. 저도 여묵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갈 수가 없네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선녀인 걸 들키면 더는 선녀로 살 수가 없어서요. 당신이 제가 선녀라고 말씀하셔서 전 더 이상 선녀가 아니랍니다. 다만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 지상에서 지내야 하는데 여자 혼자서 지낼 수는 없는지라. 계속 당신과 같이 살아도 될까요? 이곳은 예전부터 당신의 집이었어요. 원하시는 만큼 머물다 가셔도 됩니다. 그동안 제가 남은 생을 다 걸고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여묵의 고백에 소월은 기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지요. 소월은 선녀로서의 지루한 삶 대신 인간으로서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소월이 원하는 삶이 시작된 것이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로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지요. 날개옷이 타는 바람에 인간계에 떨어진 것은 소월에겐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지혜롭게 이겨낸 덕에 사랑도 얻고 행복한 삶까지 얻어냈지요. 이처럼 삶엔 무조건 나쁘기만 한 일은 없습니다. 나쁜 일을 맞이해도 좋은 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